간헐적 단식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직접 시도해 보셨을 수도 있고 효과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왜 여전히 살이 빠지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말하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규칙을 잘 따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전곡까지 기다립니다. 배고픔을 느끼지만 꾹 참아냅니다. 그런데도 체중계 바늘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극찬하는 정신적 명료함도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식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이 어딘가 남들과 다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신진대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퍼즐에 아주 중요한 조각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인 단식의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굶느냐가 아니라 언제 단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물을 처리하고 지방을 태우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고유한 일정, 즉 내부 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정을 이해하면 우리 몸이 언제 가장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우는지, 세포가 언제 스스로 정화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근육을 보호하기 위한 성장 호르몬이 언제 최고조에 달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리듬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맞춰 협력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 내용은 신체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적 콘텐츠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식사 패턴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멈췄을 때 몸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사를 마치면 우리 몸은 처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방금 먹은 음식은 작은 성분으로 분해됩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됩니다. 이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면 혈당이 상승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의 주요 임무는 하나입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세포는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슐린 수치가 높을 때 우리 몸은 저장 모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방출될 수 없습니다. 몸은 방금 섭취한 에너지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이 처리 단계는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약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은 식사는 인슐린 수치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더 많은 식사는 인슐린 수치를 더 빨리 떨어뜨립니다. 마지막 식사 후 첫 12시간 동안 우리 몸은 여전히 그 식사에서 얻은 에너지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주로 사용하여 가동됩니다. 간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약 100-120g의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위 에너지 예비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당신이 2-3시간마다 음식을 먹거나 하루 종일 간식을 먹거나 아침에 설탕이 든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 달콤한 음료를 마신다면 당신의 몸은 이 단계를 넘어설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계속 높아져 있고 지방은 저장소에 갇혀 있습니다. 몸이 자체 비축분을 태우는 상태로 결코 전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항상 처리 모드에만 머물러 있고 연소 모드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12시간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음식 없이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가 되면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몸은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드디어 지방 저장소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인슐린 수치가 충분히 낮아지면 지방세포는 저장된 내용물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지방산이 혈류로 들어가 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간은 이 지방산을 케톤이라는 분자로 변환합니다. 케톤은 뇌와 근육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연료원입니다.
포도당을 태우던 상태에서 지방을 태우고 케톤을 생성하는 상태로 전환되는 이 과정을 흔히 대사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단식 약 16시간 전후로 발생합니다. 동시에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장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식 중에 두 가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지방 연소를 가속화합니다. 둘째, 근육 조직이 분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절한 단식이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근육 손실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면서도 근육을 보존하는 내장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 16시간의 창구는 대중적인 16, 8 단식법의 기초가 됩니다. 16시간 동안 단식하고 8시간 이내에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왜 이 타이밍이 효과적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몸이 포도당, 예비군을 고갈시키고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하기에 딱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더 길게 단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16시간에서 24시간 사이가 되면 그 이점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제 몸은 지방과 케톤으로 가동되는 것에 완전히 적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가포식이라고 불리는 과정이 더 강력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가포식은 자기 자신을 먹는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단백질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건강한 근육 조직을 분해하는 대신 세포 내부에 있는 손상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성 요소들을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즉, 올바르게 접히지 않은 오래된 단백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미토콘드리아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세포 노폐물, 심지어 세포에 침입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까지 그 대상이 됩니다. 세포는 이러한 손상된 성분들을 모아 오토파고사좀이라는 막 구조로 감싼 뒤 리소좀이라는 또 다른 구조로 전달합니다. 리소좀에는 이러한 성분들을 기본적인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과 다른 분자들로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된 구성 단위들은 다시 새로운 건강한 단백질과 세포 구조를 만드는 데 재활용됩니다. 이것을 일종의 대청소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세포가 새롭고 기능적인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래되고 손상된 것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단식은 이 활동을 현저하게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건강에 왜 중요할까요? 손상된 단백질과 기능이 저하된 세포 구성 요소의 축적은 노화 및 많은 질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포식이 잘 작동하면 세포는 더 깨끗하게 유지되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하여 자가포식이 억제되면 세포 내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자가포식은 단식 약 24시간 정도에서 명확하게 측정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사람의 경우 대사 건강 상태, 활동량, 단식 시작, 전 먹은 음식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아침을 먹고 저녁을 거르는 것과 아침을 거르고 늦은 저녁을 먹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연구 결과가 이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4시간에서 48시간 범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식 후 24시간이 지나면 몸은 단식 상태에 완전히 적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음식을 찾아 헤매지 않고 효율적인 지방 연소 모드에 안착하게 되며 자가포식은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작동합니다. 임상조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48시간 단식 후 24시간 동안의 성장 호르몬 생산량은 정상 수준보다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짧은 단식 후에는 300% 5일 단식 후에는 최대 1250%까지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호르몬의 급증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지방 조직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방 분해를 적극적으로 촉진합니다. 이는 음식이 없는 기간 동안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방식입니다. 즉, 저장된 에너지는 태우고 기능적인 조직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케톤 수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합니다. 평소 포도당에 크게 의존하던 뇌는 이제 주로 케톤을 원료로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케톤은 포도당 대사에서 오는 변동 없이 신경세포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료원을 제공합니다. 포도당으로 몸을 가동할 때는 혈당 수치에 따라 에너지와 집중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후에는 에너지가 급격히 솟구쳤다가 곧바로 바닥나는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톤은 훨씬 더 고르게 연소됩니다. 케톤은 급격한 기복 없이 일정한 연료를 공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단식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다가도 일단 그 고비를 넘기면 평소 규칙적으로 식사할 때보다 훨씬 더 기민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타당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항상 음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부족할 때일수록 다음 끼니를 찾기 위해 더 날카롭고 집중력 있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단식 중에 뇌가 멍해지고 느려진다면 생존에 불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음식이 없는 기간 동안 오히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24시간 이상의 단식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휴식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또는 너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면 혹은 혼란스럽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한 기분이 든다면 이는 몸이 단식을 멈추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가벼운 음식을 섭취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보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단식의 목적은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지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참는다고 해서 상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단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하루 중 식사하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내용은 얼마나 오래 단식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언제 먹느냐 역시 그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서카디언 리듬이라 불리는 24시간 주기의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시계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슐린 민감도는 아침에 가장 높고 하루가 지날수록 점차 감소합니다. 저녁이 되면 포도당 처리 능력이 아침에 비해 약 17% 정도 떨어집니다. 이는 아침 8시에 먹는 식사와 저녁 8시에 먹는 똑같은 식사가 혈당과 인슐린 반응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 솔크 연구소의 사친 판다 박사는 간의 생체 리듬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그룹의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정확히 같은 음식 같은 칼로리 같은 고지방 식단을 제공받았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24시간 내내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게 했고 다른 그룹은 매일 8부터 12시간 이내의 창고 안에서만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는 연구팀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식사한 쥐들은 정확히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날씬하고 건강했으며 대사질환의 징후도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 발견은 매우 심오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판다 박사는 이후 마이 서카디언 클락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실제 인간의 식사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우려스러웠습니다. 사용자의 50% 이상이 매일 1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식사 창구를 12시간 이하로 유지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지속적인 식사 패턴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방해하며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적절하더라도 대사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18년 한 연구팀이 셀 메타볼리즘 학술지에 발표한 정밀하게 통제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당뇨병 전 단계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음식, 동일한 칼로리, 동일한 영양소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먹는 6시간 초기 식사 창구를 가졌고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12시간 동안 식사했습니다. 오후 후 일찍 식사를 마친 그룹은 놀라운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36% 향상되었고 혈압이 낮아졌으며 산화 스트레스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들이 체중을 전혀 감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음식 같은 칼로리를 섭취했지만 타이밍만 달랐을 뿐인데 대사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 중 더 이른 시간에 먹고 더 일찍 식사를 마쳐서 몸에 더 긴 야간 단식 시간을 주는 것이 단식 시간만 늘리는 것보다 더 큰 대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아침을 걸을지 저녁을 걸을지 고민 중이라면 과학은 저녁을 거르거나 적어도 훨씬 일찍 먹는 것이 더 큰 대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처리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아침과 이른 오후에 먹고 저녁과 밤 동안 단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연구 참가자들처럼 반드시 오후 2시까지 식사를 끝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 식사를 밤 8시나 9시에서 저녁 6시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는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소화기관이 휴식을 취하도록 설계된 밤, 시간 동안 신체에 더 많은 단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질적인 고려사항은 일관성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생활에서 활성화됩니다.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우리 몸은 음식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은 언제 소화 효소를 만들어야 할지, 언제 인슐린에 더 민감해져야 할지,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과 주말의 식사 시간이 다른 것과 같은 불규칙한 식사 패턴은 이러한 리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 일정, 가족 식사, 사교 모임 등 이 모든 요소가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단식 계획은 여러분이 실제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식사 창구를 더 이른 시간으로 조정하는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장기 단식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분들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단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섭식장애의 병력이 있는 경우 단식은 해로운 패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식사 패턴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긴밀히 상담해야 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저체중인 경우 혹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 장기 단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의료진과 상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그 외의 분들이 단식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신호로는 휴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심한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혼란이나 비정상적인 집중력 저하 메스꺼움이나 구토 그리고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무력감 등이 있습니다. 단식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이지 누가 더 많은 불편함을 견뎌내는지 겨루는 대회가 아닙니다. 12시간 식사 창구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편안해지면 점차 10시간 그 다음 8시간으로 줄여가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식의 시간대별 변화를 이해하셨습니다. 12시간부터 16시간 지점은 지방 연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성장 호르몬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16시간부터 24시간 범위는 자가 포식이 더 강력하게 활성화되어 세포의 대청소 과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24시간부터 48시간 창구는 자가 포식이 최고조에 달하고 성장 호르몬이 급증하여 지방 연소를 극대화하면서 근육을 보호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간뿐만 아니라 타이밍의 중요성도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높은 하루 중 이른 시간에 식사하고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저녁과 밤 동안 단식하는 것이 이 모든 이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식은 몸을 징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음식을 처리하느라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 즉 저장된 지방을 태우고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며 신체를 수선하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몸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단식하기만 하면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생체 리듬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며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 관점의 정보를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식 기간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현재 습관도 궁금합니다. 현재 단식 창구는 몇 시간인가요? 그리고 보통 하루의 첫 식사를 몇 시에 하시나요? 아래에 답변을 남겨주세요. 단식을 시도하고 있지만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이 그들에게 부족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